포르투갈 정부가 한류 막기 위해 비밀부대까지 만들었다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누엘 아제베도입니다. 포르투갈 문화부에서 3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포르투갈 문화부 문화정책과 과장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문화 관련 통계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스본 지역 김치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0% 증가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김치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리스본과 포르투 지역 한국어 학원 등록자 수가 지난해보다 5배나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영어나 프랑스어도 아닌 한국어를 배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을 불러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 직원이 가져온 추가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리스본 시내 전통 파두 공연장들의 관객 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한국 음악과 춤을 연습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연습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리스본 거리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젊은 친구들이 입는 옷차림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조카 이야기였습니다. 19살인 조카가 갑자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밤낮으로 그것만 본다고 누나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조카가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매주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리스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까지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문화부 건물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는데 젊은 직원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포르투갈의 전통 문화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경제부에서 온 긴급 보고서를 받아보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포르투갈 전통 와인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와인 대신 한국의 소주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주가 인기를 끌면서 수백 년 된 우리 와이너리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빵집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던 전통 빵 대신 한국 라면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온 동네 빵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리스본 시내 작은 빵집 주인 아저씨도 걱정이 많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집에서도 한국 음식만 찾는다고 말입니다. 그 집 아들이 빵집을 이어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가이드들이 기존의 포르투갈 전통 관광 코스보다는 한국 드라마 촬영지나 한국 음식점을 소개하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포르투갈의 전통 파두 공연보다 한국 문화 체험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르투갈 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전통 산업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와인 생산업체들과 전통 음식점 사장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문제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제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기존 산업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이 포르투갈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리스본 시내 주요 상권에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고 한국 음식 재료를 파는 상점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포르투갈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고 다른 한편으론 이런 변화가 과연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료로서 포르투갈의 전통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젊은 외교관이 급히 본국으로 소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교관의 이름은 이사벨 코엘류였는데 서울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벨이 리스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그녀와 만나게 됐습니다. 외교부에서 한국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연결해 준 거였습니다. 이사벨을 만나보니 30대 초반에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사벨이 직접 목격한 한국의 문화 전략은 정말 체계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국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완성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벨은 또한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와 다른 특별한 점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 등이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사벨이 서울에서 만난 포르투갈 젊은이들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온 포르투갈 청년들이 한국의 질서 의식과 상호 배려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포르투갈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사벨은 또한 한국 문화의 확산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 사회 시스템, 심지어 정치 문화까지도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는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벨이 마지막에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사벨과의 면담 이후 저는 즉시 상급자들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극비리의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포르투갈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 문화 관련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어 교육기관의 증가 속도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리스본에 한 곳뿐이던 한국어 학원이 이제는 전국에 5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았습니다. 한국 음식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식당들의 주요 고객이 포르투갈 젊은이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젊은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한국 문화에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지켜보니 20대, 30대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한국 가요,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제 바로 밑에서 일하는 부과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쓰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에서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막으려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미 우리 조직 내부까지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적을 막으려는 부대 안에 이미 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직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지자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포르투갈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해 본 결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모두 한국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유럽문화보호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각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장피에르 뒤퐁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문화부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 파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랑스 전통 요리보다 한국 음식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로시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이탈리아 영화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로마와 밀라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밀러는 독일 상황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이 독일 음악보다 한국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식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장피에르는 자신의 18살 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부모에게도 더 예의 바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오반니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한국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체력도 좋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통해 동양의 정신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는 더 솔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못마땅해 했는데 나중에 함께 보게 되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한국 문화가 실제로는 각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 보니 우리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협의회 회의에서 돌아온 후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부정적인 면만 찾으려 했던 기존 접근법을 바꿔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전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 성적, 생활 습관 등을 비교 분석해 본 거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생활태도 면에서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문제 행동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문화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잘 형성돼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몇몇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한 학생들은 목표 의식이 뚜렷했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딸 마리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의 변화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작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전통 문화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전보다 공부에 더 집중했고 집안일도 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에는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른 과목 공부에도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한국 문화가 포르투갈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르투갈 전통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려던 한국 음식점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문화 관련 단체들이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위원회 내부에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사람은 제 바로 밑에서 일하는 부과장 페드로 산토스였습니다. 그는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페드로는 회의가 끝나면 항상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를 받을 때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페드로가 책상에 놓고 간 서류 봉투에서 한국어로 쓰인 편지가 살짝 보이는 걸 발견했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페드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페드로를 별도로 불러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페드로는 2년 전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함께 보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매료됐다는 거였습니다. 페드로는 한국 문화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 관련 단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페드로의 배신감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면서 또 다른 혼란에 빠졌습니다. 페드로가 말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와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드로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포르투갈 문화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페드로와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험들을 다시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문화 교류 축제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책임자가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 문화축제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혼자 조용히 축제장에 가봤습니다. 리스본 시내 큰 공원에서 열리는 야외 축제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에는 한국 전통 음식 부스,
한국 전통 의상 체험 코너, 태권도 시연, 한국 전통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참석한 포르투갈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 전통춤을 배우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는 포르투갈 어르신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다가 맛을 보고 나서는 만족스러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딸의 그런 밝은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한국 문화를 통해 마리아가 진정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축제에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마리아가 들려준 한국 문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포르투갈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르투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예의 바른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내도 마리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한 후 마리아가 더 성숙해지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문화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제가 보호하려던 것은 문화가 아니라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는 다른 문화와 만나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포르투갈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가치들, 가족에 대한 사랑, 어른에 대한 존경,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막는 대신 포르투갈과 한국 문화가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키려던 것을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리아의 행복한 미소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